윌리엄, 당장 죽을 수도 있어. 이 한마디가 런던 가디언 본사 12층을 발칵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시간 런던 시내에는 폭염 경보 사이렌이 울려 퍼지고 있었고 기온은 연일 42도를 돌파한 역대 최악의 폭염이었죠. 바로 그때 편집장 앨런 스미스가 사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모두 멈춰. 긴급 사태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1초만 시간 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윌리엄 데이비스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동양학을 전공하고 20년간 아시아를 취재해온 베테랑 특파원입니다. 2024년 7월 18일 오후 3시 27분. 제 인생에서 가장 치명적인 오만함을 보여준 그 순간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는 방금 받은 팩스 한 장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안의 모든 기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방금 템즈 강변에서 30대 남성이 열사병으로 쓰러졌어. 이번 주에만 벌써 537명째야. 바로 옆에는 환경부 전문 기자 에밀리 존슨이, 뒤쪽에는 우리 전속 카메라맨 제임스 윌슨이 앉아 있었죠. 앨런이 팩스를 책상에 내던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뭔 소리야? 한국의 대구라는 도시가 40도 폭염에도 사망자가 0명이라고. 순간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팩스를 집어들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대한민국 대구시.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에밀리가 제 어깨 너머로 내용을 확인하고는 진짜 40도라고 써 있는데 사망자가 없다는 것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제임스가 냉소적으로 웃으며 아시아 애들 특기는 과장과 허풍이고 분명히 카메라 앞에서만 연출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앨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뭐? BBC가 벌써 속보를 터뜨렸다고. 제목이 뭐라고? 앨런의 얼굴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한국 대구, 영국이 배워야 할 폭염 대응의 비밀이라고 했어. 저는 벌떡 일어나며 BBC 놈들이 또 선정적인 제목으로 낚시질한다고 한국 같은 신생국이 우리 대영 제국에게 뭘 가르치겠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20년간 아시아를 취재해봤는데 전부 거포장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빈 깡통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모든 걸 K모모라고 부르면서 자화자찬하는 걸로 유명하다고 했습니다. 제임스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대구가 어디인지 찾아보니까 한국에서 가장 더운 지방 도시네요. 인구 240만 명, 여름 평균 기온 35도. 그때 앨런이 책상을 치며 BBC가 먼저 보도했다는 건 우리에게는 치명타이니 당장 저보고 가서 진실을 파헤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자신만만하게 제가 가서 저들의 허점을 낱낱이 까발아서 BBC를 박살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에밀리가 손을 들고 환경 전문가로서 정확한 검증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임스도 끼어들며 카메라로 저들의 가짜 시설들을 다 잡아내겠다고 했습니다. 앨런이 고개를 끄덕이며 너희 셋이 가서 가디언의 명예를 걸고 한국의 거짓말을 폭로하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히드로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도 런던의 상황은 처참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사람들이 더위에 지쳐 쓰러져 있었고 구급차 사이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에밀리가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한국이 우리보다 낫다는 걸까요? 저는 단호했습니다. 아마 정부에서 사망자 통계를 조작하고 있을 거야. 아니면 에어컨 몇 대 설치해놓고 혁신이라고 포장하는 거겠지. 제임스가 카메라 장비를 점검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숨은 카메라로 진짜 모습을 다 찍어내겠어요. 연출이 아닌 날 것 그대로 말이죠. 공항 라운지에서 마지막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BBC 속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대구시 혁신적 쿨링 시스템으로 폭염 사망자 제로 달성. 저는 비웃었습니다. 고작 물 좀 뿌리는 것을 혁신이라고 부르다니. 에밀리가 스마트폰을 보여주며 BBC 기사를 보니까 외국 기자들이 실제로 확인했다고 써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것도 가짜고 아마 정부에서 매수했거나 제대로 된 검증 없이 피상적으로만 본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윌리엄 데이비스가 20년간 아시아를 취재하면서 단 한 번도 속은 적이 없어.
한국 정도는 손바닥 보듯 뻔해. 인천공항까지 가는 12시간 동안 저희는 대구를 완전히 까발아버릴 전략을 세웠습니다. 에밀리는 병원 통계부터 확인해서 숨겨진 사망자를 찾겠다고 했고, 제임스는 시설들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기술적으로 검증하겠다고 했고, 저는 시민들을 직접 인터뷰해서 불만을 끌어내겠다고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 예상 밖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공항 시설이 생각보다 현대적이었고 직원들의 영어 실력도 수준급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공항은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곳이니까 당연히 신경 썼으니 진짜는 지방에 가봐야 알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KTX를 타고 대구로 향하면서 에밀리가 창밖을 보며 기차가 정말 빠른데 일본 기술일 거라고 했습니다. 대구역에 도착하는 순간 저희 얼굴을 후끈한 열기가 덮쳤습니다. 체감온도 43도. 런던보다 훨씬 더웠습니다. 이런 날씨에 사망자가 없다는 거는 말도 안 되고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택시를 탔는데 택시 안의 냉방 시설은 런던 어떤 차량보다도 완벽했습니다. 제임스가 온도계를 확인해 보니 22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서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오후 4시 가장 더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평범하게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다고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제대로 파헤쳐보면 진실이 드러날 거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노트북을 켜고 첫 번째 기사 초안을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허풍과 과장 대구 폭염 대응의 실체였습니다. 저는 내일이면 모든 게 명확해질 거고 BBC를 완전히 박살내주겠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몰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목격하게 될 놀라운 현실들을, 그리고 저희 20년간의 아시아관이 완전히 뒤바뀌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운명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대영 제국의 오만한 아들들이 무릎 꿇게 될 완전한 항복이 불과 몇 시간 앞으로 다가와 있었던 것입니다. 대구에서의 둘째 날 아침 저희는 여전히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면 한국의 거짓말을 모두 폭로할 수 있을 거라고 말이죠. 오전 9시 호텔에서 나선 순간부터 뜨거운 열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체감온도 44도. 런던보다 훨씬 더웠지만 이상하게도 거리의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버스 정류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50m 앞에 보이는 정류장에는 거대한 지붕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단순한 지붕이 아니라 현대적인 디자인의 튼튼한 구조물이었죠. 제임스가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기 시작했고 에밀리는 놀란 표정으로 런던 정류장과의 차이를 언급했습니다. 정류장에 가까이 가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내부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었고 태양광 패널로 자체 전력을 공급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42도의 폭염 속에서도 정류장 안은 22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아마 몇 개만 특별히 만들어 놓은 보여주기용 시설이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걸어가면서 확인한 현실은 달랐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정류장 모두 똑같은 지붕형 구조였습니다. 중심가의 228 기념중앙공원 앞 정류장에는 더욱 고급스러운 시설이 있었습니다. 행복 승강장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고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완전한 실내 공간이었습니다. 마치 작은 카페 같은 분위기에 냉난방 시설까지 완벽했습니다. 한 시민이 설명해 주기로는 전체 정류장의 60%가 이미 지붕형으로 설치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충격은 도로에서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도로 곳곳에서 하얀 안개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쿨링 포그였습니다. 분사되는 물 입자가 공기 중에서 증발하면서 주변 온도를 급격히 낮추고 있었습니다. 제임스가 적외선 온도계로 측정해 보니 분사 지역과 그렇지 않은 곳의 온도 차이가 7도나 났습니다. 가로수 아래 건물 입구 횡단보도, 대기 구역 등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마다 이 쿨링 포그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오후 2시경 가장 더운 시간에는 자동으로 작동되어 거리 전체가 시원한 안개로 가득 찼습니다. 런던에서는 상상도 못해본 광경이었습니다. 세 번째 놀라움은 곳곳에 설치된 그늘막 텐트였습니다.
공원 입구, 상가 앞, 심지어 일반 주택가에까지 대형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천막이 아니라 UV 차단 기능이 있는 전문 소재로 만들어진 것들이었죠. 그늘막 아래에는 의자와 선풍기가 비치되어 있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환경 전문가 입장에서 분석해보니 이 그늘막들은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태양의 움직임을 계산해서 하루 종일 최대한의 그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일부 그늘막에는 미세먼지 측정기까지 설치되어 실시간으로 공기 질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이자 가장 감동적이었던 발견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무료 쉼터였습니다. 한 상가 앞에서 누구나 쉬어가세요라는 팻말과 함께 작은 쉼터를 발견했습니다. 선풍기 2대가 돌아가고 있었고 얼음물과 일회용 컵, 차가운 물수건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상가 주인에게 물어보니 이것은 정부 시설이 아니라 동네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비용도 상인들이 조금씩 나눠서 부담하고 얼음과 물수건은 매일 새로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지나가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더위에 지쳐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파서 시작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후 내내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저희는 이런 무료 쉼터를 7곳이나 발견했습니다. 제임스가 카메라로 하루 종일 촬영한 내용을 정리해보니 이것은 단순한 몇 개의 시설이 아니라 체계적인 도시 인프라였습니다. 지붕형 버스 정류장, 쿨링 포구 시스템, 그늘막 텐트, 그리고 시민들의 자발적 배려까지.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거대한 폭염 대응 시스템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아마 저희가 오는 것을 알고 특별히 준비한 것이거나 평소에는 이런 시설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규모의 인프라를 외국인 기자 몇 명 때문에 갑자기 구축할 수는 없었습니다. 에밀리는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을 런던에서는 본 적이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제임스도 기술적으로 볼 때 이것은 장기간에 걸쳐 계획되고 구축된 것이 분명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희는 또 다른 쿨링 포그를 경험했습니다. 오후 5시경인데도 여전히 40도의 더위였지만 거리 곳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시원한 안개 덕분에 걷기가 한결 수월했습니다. 런던이었다면 모든 사람들이 실내로 피해 들어갔을 시간인데 대구에서는 시민들이 평범하게 거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기사를 쓰려고 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허풍과 과장이라는 제목을 쓰려고 했는데 오늘 본 것들이 과연 허풍이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20년간 아시아를 취재하면서 본 것들은 대부분 겉만 번지르르한 보여주기용 시설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대구에서 본 것은 달랐습니다. 시민들이 실제로 이용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혹시 저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하루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내일 더 많은 곳을 확인해봐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은 신천변과 전통시장을 가볼 예정이었습니다. 거기서 진짜 대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구에서의 셋째 날, 저희는 드디어 도심 밖으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진짜 대구의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오전 10시 신천변으로 향했습니다. 도심에서 벗어나면 분명 앞서 본 시설들과는 다른 모습이 나타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택시가 신천변에 도착하는 순간 저희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신천변 산책로에는 체계적으로 설치된 그늘막들이 2km 구간에 걸쳐 이어져 있었습니다. 단순한 그늘막이 아니라 미스트 분사 기능까지 갖춘 복합시설들이었습니다. 각 그늘막마다 벤치와 무료 급수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심지어 휴대폰 충전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산책로 자체였습니다. 일반적인 아스팔트가 아니라 열을 흡수하지 않는 특수 소재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제임스가 적외선 온도계로 측정해보니 일반 도로보다 15도나 낮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42도의 폭염 속에서도 산책로는 27도 정도였죠. 에밀리는 이런 체계적인 도시 설계를 유럽에서도 본 적이 없다고 감탄했습니다. 단순히 시설만 설치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동선과 이용 패턴을 모두 고려한 과학적 설계였습니다. 오후에는 서문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전통시장이라고 해서 낙후된 모습을 예상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시장 전체에 대형 차양막이 설치되어 있었고 곳곳에 대형 선풍기들이 시원한 바람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상인들의 배려였습니다. 더위에 지친 손님들을 위해 각 가게마다 의자와 시원한 물을 준비해두고 있었습니다. 한 떡볶이 가게 앞에서는 할머니 한 분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부채를 나눠주고 계셨습니다. 외국인인 저희에게도 자연스럽게 시원한 보리차를 건네주셨죠. 제임스가 카메라로 촬영하려고 하자 상인들은 전혀 어색해하지 않았습니다. 연출된 모습이 아니라 평소 일상 그대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친절함이 특별히 준비된 것이 아니라 대구 사람들의 일반적인 문화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동성로에서는 또 다른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지하 상가와 연결된 냉방 시스템이 매우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지상의 뜨거운 열기와 달리 지하 상가는 쾌적한 22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더운 시간대에는 자연스럽게 지하 공간을 이용하고 저녁이 되면 지상으로 나오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상가 곳곳에는 무료 쿨링존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에어컨이 가동되는 작은 휴게 공간에서 누구나 더위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시설들은 정부 주도가 아니라 상인들과 건물주들의 자발적 참여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오후 3시 가장 더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거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런던이었다면 모든 사람이 실내로 피해 들어갔을 시간이었죠. 대구에서는 시스템적인 폭염 대응 덕분에 일상생활이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몇 개의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냉방 시스템처럼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공공시설, 민간시설, 그리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완벽한 폭염 대응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얼른 대구시청 관계자에게 취재하고 싶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시청에서 공식적인 브리핑을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폭염 대응 시스템의 구체적인 원리와 운영 방식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지난 3일간 본 것들은 제가 예상했던 허풍과 과장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며 무엇보다 진정성이 느껴지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에밀리와 제임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환경 전문가인 에밀리는 이런 통합적 접근을 유럽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기사 제목을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한국의 허풍과 과장이라는 제목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물론 아직 시청 브리핑을 듣고 더 자세한 검증을 해봐야겠지만 지금까지 본 것만으로도 이것은 진짜였습니다. 대구가 보여준 것은 기술과 시민의식의 완벽한 조화였습니다. 첨단 시설들과 시민들의 자발적 배려가 만나 세계에서 가장 더운 도시 중 하나를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내일 시청 브리핑에서는 이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되었는지 그리고 실제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제 최종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구에서의 넷째 날 오전 10시 저희는 드디어 대구시청에서 공식 브리핑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 3일간 목격한 것들의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었죠. 대구시청 12층 브리핑룸에서 최영호 교통국장과 김민수 녹색환경국장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자료의 양과 체계성은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단순한 홍보용 자료가 아니라 20년간 축적된 데이터와 과학적 분석 결과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공개된 것은 버스 정류장 현황이었습니다. 대구시 전체 정류소의 지붕형 버스 승강장의 설치율이 60%에 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임스는 이런 대규모 인프라 구축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이는 장기적 계획과 지속적 투자의 결과물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행복 승강장의 경우 냉난방 시설과 태양광 조명까지 갖춘 첨단 시설로 유럽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두 번째 놀라움은 녹지 조성 현황이었습니다. 1996년부터 시작된 푸른 대구 가꾸기 운동을 통해
20년간 무려 3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는 것이었습니다. 1차 운동 2006년도까지 1,000만 그루, 2차, 3차 운동에서 2,300만 그루를 추가로 심어 도심 녹지율을 16%까지 끌어올렸다고 했습니다. 에밀리는 이런 체계적인 장기 프로젝트를 유럽에서도 본 적이 없다고 감탄했습니다. 특히 담 허물기 운동의 경우 대구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된 혁신적 아이디어였습니다. 지금까지 900곳의 담을 허물어 녹지를 확보했다는 데이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공개된 것은 폭염 대응 시설들의 구체적 현황이었습니다. 쿨링포그는 2014년 국채보상공원을 시작으로 현재 10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조만간 2곳에 추가 설치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클린로드 시스템은 2011년부터 지하수를 재활용해 도로 온도를 낮추고 있었습니다. 제임스가 기술적 관점에서 분석해보니 이런 시스템들은 모두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해 설계된 것들이었습니다. 쿨루프의 경우 특수 도료를 사용해 외벽 온도를 최대 25도까지 낮출 수 있다는 실험 결과까지 제시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시민 참여 프로그램들이었습니다. 옥상 녹화 사업의 경우 공공부문 45곳, 민간부문 391곳에서 녹지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이는 정부 주도가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진 것이었습니다. 무료 급수 서비스도 놀라웠습니다. 2013년부터 시작된 이 서비스는 냉동 탑차로 달구벌 맑은 물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것이었습니다. 에밀리는 이런 통합적 접근법이 유럽 도시정책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단순히 기술적 해결책만이 아니라 시민 참여와 장기적 비전이 결합된 성공 사례라는 것이었습니다. 브리핑 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데이터는 온도 변화 결과였습니다. 2000년도 연구에서 활발한 녹지 공간 조성으로 대구 여름철 1일 최고 기온이 30년 전보다 평균 1.2도가량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전 세계 온도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도시 온도를 실제로 낮춘 사례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제임스는 이런 성과가 단기적 프로젝트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20년 이상의 일관된 정책과 시민들의 지속적 참여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시의 노하우 전수 활동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울시청에서 열린 폭염 대응 토론회에 참석해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 폭염 대응 포럼을 개최해 전 세계 전문가들과 지식을 교류하고 있었습니다. 2시간에 걸친 브리핑을 마치고 저는 완전히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허풍이나 과장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혁신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에밀리와 제임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성취입니다.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유럽이 배워야 할 모델이에요. 제임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전부터 이런 비전을 가지고 추진한 것이 놀랍습니다. 기술과 시민 참여의 완벽한 조합이네요. 저 역시 20년간의 아시아 취재 경험을 통틀어 이런 체계적이고 성공적인 도시 정책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구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패러다임 전환이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 저희는 감사의 뜻으로 최영호 교통국장과 김민수 녹색환경국장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받은 감동을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오후 6시 대구 향토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찜갈비와 막창, 그리고 대구 특산품인 양령시 한방차까지 대구의 진수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음식도 훌륭했지만 더욱 인상적이었던 것은 두 분의 진정성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20년 전 대구는 정말 살기 어려운 도시였어요. 최 국장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여름이면 체감온도 45도까지 올라가고 시민들은 모두 집 안에만 숨어 있었죠. 그때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이 더위를 반드시 이겨내겠다고 말이에요. 김 국장이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나무 심기 운동이었어요. 처음에는 시민들도 반신반의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에밀리가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었나요? 대구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최 국장이 자부심 가득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우리는 원래 끈끈한 공동체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어려움이 닥치면 함께 극복하는 전통이 있거든요. 제임스가 기술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쿨링 포구 같은 시설들은 유지비가 많이 들 텐데요. 김 국장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산 부담이 컸어요. 하지만 시민들의 건강 비용과 생산성 향상을 고려하면 오히려 이익이에요. 무엇보다 시민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죠. 저는 가장 궁금했던 것을 물어봤습니다. 다른 도시들과 비교했을 때 대구만의 특별한 점이 있나요? 신천변이 좋은 예입니다. 최 국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서울의 청계천이 우리 신천을 벤치마킹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복원에만 그치지 않고 폭염 대응 기능까지 강화했죠. 식사를 마치고 저희는 신천변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7시 아직도 38도의 뜨거운 날씨였지만 신천변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강을 따라 수킬로미터에 걸쳐 울창한 나무들이 자연 터널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이곳은 그야말로 찜통이었어요. 김 국장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과 함께 나무를 수십만 그루 심고 강물 정화 사업을 벌인 결과 지금의 모습이 되었죠. 산책로를 걸으면서 더욱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강변에는 체계적으로 미스트 분사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공기 중 습도를 적절히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나무들 사이로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마치 자연 에어컨 같은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감탄했습니다. 이건 정말 도시공학의 걸작이에요. 자연과 기술의 완벽한 조화네요. 제임스도 카메라를 들고 연신 촬영했습니다. 유럽에 이런 영상을 보여주면 모든 사람들이 놀랄 거예요. 오후 8시가 되자 더욱 신기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가족 단위로 나온 시민들이 강변에서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물가에서 뛰어놀고 연인들은 벤치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40도 가까운 더위 속에서도 시민들의 일상이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저기 보이는 곳이 수성못이에요. 최 국장이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무더위로 잠 못 드는 여름밤이면 시민들이 오리배를 타고 화려한 분수쇼를 보며 더위를 식혀요. 정말 낭만적이죠. 김 국장이 덧붙였습니다. 두류공원 야외 음악당도 유명해요. 치맥의 성지라고 불리는데 여름 저녁마다 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치킨과 맥주를 즐기며 치맥 파티를 해요. 더위보다 사람들과의 만남이 더 소중하거든요. 저는 감동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런던에서는 이런 더위에 모든 사람들이 실내로 피해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더 활발한 야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그게 바로 대구의 힘이에요. 최 국장이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설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협력해야 진정한 변화가 가능하죠. 밤 9시가 되자 조명이 켜진 신천변은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LED 조명들이 나무들과 강물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고 산책로 곳곳에서는 시원한 미스트가 분사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도심 속 별천지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에밀리가 환경 전문가로서 분석했습니다. 이런 통합적 접근은 전 세계 도시들이 배워야 할 모델이에요. 단순히 기술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시민 참여와 장기적 비전이 결합되어야 가능한 일이죠. 제임스도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20년간의 일관된 정책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거네요. 산책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김 국장이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특별한 걸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 싶었을 뿐이에요. 최 국장도 덧붙였습니다. 대구의 진짜 힘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시민과 행정이 함께 노력하면 못할 일이 없다는 걸 증명한 거죠. 저는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을 물어봤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2027년까지 녹지율을 25%까지 높이고 모든 주요 거리에 쿨링 시스템을 완비할 예정이에요. 김 국장이 답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시민 참여 문화를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호텔까지 돌아가는 길에 저희는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시민들이 거리를 자유롭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산책하고 젊은 연인들이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런던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평화로운 야경이었습니다.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생긴 거라고 최 국장이 설명했습니다. 호텔 앞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며 저는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두 분도 따뜻하게 답해 주셨습니다.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 도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해요. 대구의 경험이 전 세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저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대구에서 만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었고 시설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들이 모여 세계에서 가장 더운 도시를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온 후 저희 세 사람은 오늘 하루 경험한 것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각자의 관점에서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죠.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에밀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15년간 유럽 곳곳을 다녀봤지만 이런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정책은 처음 봤어요. 기술과 시민 참여가 이렇게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사례는 유럽에도 없어요. 제임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간 일관된 비전을 가지고 추진한 장기 프로젝트의 결과물이에요.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철학과 비전이 뒷받침된 시스템이죠. 저 역시 지금까지 제가 가졌던 편견과 선입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쓰려고 했던 한국의 허풍과 과장이라는 제목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제 오만함과 무지를 드러낸 것이었네요. 하지만 저희는 여전히 마지막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감동적이었어도 기자로서의 객관성은 유지해야 했거든요. 내일이 마지막 날인데 정말 중요한 것들을 확인해 봐야겠어요. 제가 제안했습니다. 에밀리가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지금까지는 주로 관공서와 공식 시설들을 봤으니까 진짜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봐야 해요. 제임스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새벽에 일찍 나가서 시설들이 정말 평상시에도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면 어떨까요? 관광객이나 취재진이 없는 시간에 말이에요. 저는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했습니다. 병원도 가봐야겠어요. 정말 폭염 관련 응급 환자가 적은지 의료진들한테 직접 들어봐야죠. 에밀리가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그럼 내일 계획을 세워볼까요? 첫째, 새벽 5시경 신천변과 시내 주요 지역에서 시설 작동 상황과 시민들의 자연스러운 모습 확인. 둘째, 오전에 대구의료원이나 계명대 동산병원 같은 대형 병원에서 응급실 현황과 의료진 인터뷰. 셋째, 오후에는 시장이나 주택가에서 일반 시민들과의 솔직한 대화. 제임스가 기술적 검증 포인트를 추가하여 쿨링 포그나 클린로드 시스템이 정말 평상시에도 정기적으로 작동하는지도 확인해 봐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시민들의 진짜 속마음이 궁금해요. 혹시 불만이나 개선되어야 할 점들은 없는지, 20년 전을 기억하는 분들은 정말 어떤 변화를 체감하고 있는지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에밀리가 환경적 관점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들의 환경적 부작용은 없는지도 확인해 봐야겠어요. 에너지 소비량이나 물 사용량 같은 것들 말이에요. 저희는 내일의 일정을 구체적으로 계획했습니다. 새벽 5시에 만나 신천변부터 시작해서 시내 곳곳의 시설들을 점검하고 병원을 방문한 후 일반 시민들과 대화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내일 확인한 결과도 지금까지와 같다면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럼 정말 대구가 세계적 모델이라는 걸 인정해야겠죠.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제임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사와 다큐멘터리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겠고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지금까지 써둔 기사 초안을 다시 보았습니다. 한국의 허풍과 과장이라는 제목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내일 확인 후에는 대구에서 배운 진정한 도시의 미래 같은 제목으로 완전히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내일 대구에서의 마지막 하루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기대와 약간의 긴장감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새벽 5시 저희는 마지막 검증을 위해 호텔을 나섰습니다. 관광객도 취재진도 없는 조용한 시간, 대구의 진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신천변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임에도 불구하고 조깅하는 시민들이 이미 나와 있었고 쿨링 포구와 미스트 시설들이 자동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분인 김철수 씨는 매일 새벽 5시에 나와서 조깅한다고 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이 시간에도 너무 더워서 운동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새벽 공기가 정말 상쾌해요. 나무도 많아지고 강물도 깨끗해져서 완전히 다른 곳이 된 것 같아요. 오전 7시 달구벌대로의 클린로드 시스템도 정확히 스케줄에 맞춰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가 확인해 보니 이는 기온 센서와 연동되어 자동으로 가동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평상시와 다를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전 9시 계명대 동산병원 응급실을 방문했습니다. 이정민 응급의학과 과장은 충격적인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5년 전 같은 시기와 비교하면 폭염 관련 응급 환자가 70% 이상 감소했어요. 특히 열사병이나 탈수 환자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간호사 박수진 씨는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여름이면 응급실이 폭염 환자들로 가득 찼는데 지금은 정말 다르다고 느껴요. 시민들이 더위를 덜 타시는 것 같아요. 오후에는 서문시장과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일반 시민들과 대화했습니다. 과일 가게를 30년간 운영해온 이순옥 씨는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시에서 하는 일들이 별 효과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몇 년 지나니까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손님들도 더위 때문에 나오기 싫어하던 예전과 달리 지금은 한낮에도 시장 구경 오세요. 택시기사 최영수 씨는 더욱 구체적인 변화를 증언했습니다. 20년 전에는 여름 오후 2, 3시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어요. 모두 집에만 있었거든요. 지금은 시간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활동해요. 우리 같은 서비스업 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큰 변화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80세 할머니 정순자 씨의 증언이었습니다. 내가 대구에서 80년 살았는데 이렇게 시원한 여름은 처음이야. 옛날에는 여름이면 죽을 맛이었는데 지금은 손자들이랑 밖에서 놀 수 있어서 너무 좋아. 오후 3시 가장 더운 시간대에 시내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42도의 폭염이었지만 시민들의 일상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그늘막 텐트에서 더위를 피하는 시민들, 냉방 버스 정류장에서 편안하게 기다리는 사람들, 쿨링 포그 아래를 지나가며 미소 짓는 아이들까지. 에밀리는 마지막 검증을 마쳤습니다. 에너지 효율성도 놀라워요. 태양광 발전과 지하수 재활용으로 환경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최대 효과를 내고 있어요. 제임스도 기술적 완성도에 감탄했습니다. 모든 시설이 IoT로 연결되어 과학적으로 관리되고 있어요. 이런 스마트시티 시스템은 유럽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워요. 저녁 6시 마지막 검증을 마치고 저는 완전히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4일간 본 모든 것들이 진짜였습니다. 연출이나 과장이 아니라 20년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진정한 성취였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이건 전 세계가 배워야 할 모델이에요. 제임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과 시민 정신의 완벽한 조화예요. 유럽 전체가 주목해야 할 성공 사례입니다. 저 역시 20년간의 편견을 완전히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구가 보여준 것은 허풍이나 과장이 아니라 진정한 혁신이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가졌던 서구 중심적 사고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일 떠나기 전에 이 모든 감동과 깨달음을 정리해서 세계의 대구의 진정한 가치를 알려야겠다고 말입니다. 대구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완전히 새로운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대구에서 배운 진정한 미래 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20년간 아시아를 취재하면서 가졌던 모든 편견과 오만함을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대영 제국의 후예라는 자부심, 서구 문명의 우월성에 대한 믿음, 아시아에 대한 선입견까지 모든 것이 대구 앞에서는 무의미했습니다. 에밀리는 유럽 환경정책연구소에 보낼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파리와 런던이 당장 도입해야 할 대구 모델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제임스는 사람이 만드는 기적 대구 이야기라는 다큐멘터리 기획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에서 마지막 감동을 받았습니다.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 대구를 좋게 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대구의 모든 풍경이 새로웠습니다. 나무들이 만든 자연 터널, 곳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쿨링 포구,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는 버스 정류장들. 이 모든 것이 20년간 시민과 행정이 함께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공항에서도 마지막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 직원이 유창한 영어로 대구 방문 소감을 물어봤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대구는 전 세계가 배워야 할 모델입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지난 5일간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한국의 허풍을 폭로하려 했던 오만한 영국 기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겸손한 학습자가 되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기내에서 저는 가디언 편집장에게 긴급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기사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대구는 전 세계 도시들이 따라야 할 혁신의 모델입니다. 런던에 도착한 후 저희가 발표한 기사와 영상은 유럽 전체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BBC, CNN, 프랑스 24 등 주요 언론들이 앞다투어 대구를 다뤘습니다. 제 기사는 가디언 역사상 가장 많이 공유된 아시아 관련 기사가 되었습니다. 에밀리의 보고서는 유럽연합 환경위원회에서 공식 채택되었습니다. 파리시는 즉시 대구시와 자매 결연을 맺고 기술 교류를 시작했습니다. 런던시도 대구의 쿨링 포그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의 다큐멘터리 사람이 만드는 기적은 기자협회에서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상을 받으며 그는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20년간 함께 노력한 대구 시민들의 것입니다. 오늘도 대구에서는 새로운 기적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행정이 시민을 위해 노력하며 모두가 함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대구가 세계에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모이면 어떤 기적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이 지금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대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시작인 대구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댓글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